7, 8월 강의 법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죠? 자,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몇 가지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일단은 7, 8월 강의 일정 같은 경우에는 7주차에서 일단 웬만하면 끝낼 거고요. 그 다음에 9월 2일부터 모의고사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 주 동안은 정리할 시간을 좀 드릴까 합니다. 2주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목표는 뭐 계속 했던 이야기고요. 법 문제를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생각보다 논리적인 체계는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조금 이해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 중에서 여러분들이 미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일단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이제 강의 진행 방법은 일단은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자료 가지고 중요 쟁점을 일단 간단히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 쟁점을 정리하는 것은 포인트는 딴 게 아니고, 일단은 어떤 게 키워드고 어떤 게 출제자가 의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있으며,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데 주로 시간을 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보낼 때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개념 중에서 놓친 부분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놓친 부분을 지적하는 걸로, 보완하는 걸로 일단 시간을 보낼까 합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예상 문제를 통해서 쟁점을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가 기입형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교재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러면 교재를 활용하시고 그 다음 내용들이 있으니까 거기 기입형은 복습 자료를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에 보시면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빈칸이 비워져 있고 답은 각 주에 여러분 자료에 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연 이 기입형에 내용들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는 제가 풀고 이제 다시 한번 포인트를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및 실전 연습 문제는 기입형하고 빈칸하고 확인 및 실전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크게 강의 진행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거, 그 다음에 중요한데 정리가 안 되어 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강의 진행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을 좀 말씀드리자면,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차피 제가 사범대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교육대학원에서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흐름 자체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 사범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합격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합격률이 중요하냐면 이제 이게 교육부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교육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취업률하고 취업률이 합격률이잖아. 사범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사범대학 입장에서는 재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문제의 난이도를 높일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앞으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까지는 이 경향은 이 기조는 변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출제 경향을 지금 현재 출제 깊이를 높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려운 내용을 마구잡이로 낼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당연히 범위를 넓히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모든 전 과목에서의 어떤 출제 경향은 뭐냐면 과연 기본적인 내용을 과연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걸 자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암기만 하고 있을 때는 적용이 잘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제가 매번 강의할 때마다 그 이야기 하거든요.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중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사전에 동의를 받거나 허락을 받은 것은 나중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 그걸 총체적으로 묶어서 간단히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그걸 분명히 여러분도 알고 계셔. 그런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영업 허락 받았는데 이걸 과연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는데 그 답을 못 하잖아. 그럼 그거는 뭐냐면 암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는 안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암기한 걸 자꾸 이해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7, 8월에서 지금 중점을 둬야 되는 건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는 것 중에 정말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가지고 짚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거기에 지금 현재 출제 경향에는 맞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일단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가 되는 영역으로 따져보면 지금 현재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헌법하고 형법과 민법, 그 다음에 노동법, 이 네 가지 파트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인데,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입니다. 헌법의 구체화법이기 때문에 행정법 파트에서 시험이 나온다면 헌법과 관련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헌법과 관련되는 내용에는 뭐뭐 있죠? 국가배상 청구권, 그죠? 그 다음에 행정소송, 행정입법, 그 다음에 법치행정. 요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제 주로 나오는 파트는 그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이제 형사법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거꾸로 됩니다. 올해하고 작년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제가 형법의 기능 중에서 보장적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 계속 했잖아. 그 언급을 했는데 그게 드디어 시험에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게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범죄 성립 조건을 먼저 물어봤거든요. 시험의 출제 경향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디로 갔냐면 형법의 기초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재헌법정주의 넘어왔잖아. 그럼 재헌법정주의하고 밀접한 내용이 뭐냐면 형법의 기능 중에 보장적 기능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결국은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쪽에 다시 왔는데, 이쪽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올해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범죄 성립과 관련되는 주제로 다시 넘어가요. 그래서 이걸 일단 여러분들 흐름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형사법 같은 경우에는 뭘 중심으로 봐야 되냐면 신체의 자유, 적법 절차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확인해 봤지만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있잖아. 적법 절차의 원칙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내용에서 강조한 적법 절차는 무엇인지.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일단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기입형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아직 기입형으로 출제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노동쟁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뭐 크게 법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고요. 제발 부탁인데 시험은 확장적인 성격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부할 내용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7, 8월에 공부했던 내용이 11월 달 가게 되면 더 줄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공부한 내용이 계속 많아져.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험 못 치러 가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용들을 줄여 나가셔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없애버려야 될 거는 없애버리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는 집중적으로 거기 투자를 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시는 공부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봅시다. 자, 법의 기초 파트가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법의 기초 파트에서 출제가 많이 될 때도 있고, 한 문제씩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의 기초 파트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전에 C급이었는데, 지금 B급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B급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법과 사회규범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과 사회규범을 비교를 할 때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관습법과 법이 어떻게 다르냐, 이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넘어갔던 게 바로 출제자가 넘어갔던 게 뭐냐면 도덕을 물어봤어요. 법과 도덕의 차이점이 뭐냐. 되셨나요?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건 자연법과 실정법인데, 문제는 자연법하고 법실정주의, 실정법주의 이게 혼돈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못 넘어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관습법과 도덕인데, 여기에서 이제 법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법의 본질은 강제규범이에요. 강제성이라고 하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까지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됐죠.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과 도덕을 구별하고 법과 사회규범을 구별할 때 가장 본질적인 법의 속성이 뭐냐 이러면 강제성으로 답을 하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법과 도덕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표를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칸트 이야기가 등장을 했었는데, 뭐 다른 이야기는 아니었고, 합법성과 도덕성을 비교하는 거. 그 다음 합법성의 의미는 뭐냐? 국가의 강제성, 바로 타율성이죠. 이게 강제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자율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
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외면과 내면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는 관습이죠. 그런데 관습과 관습법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 관습법을 물어봤는데 다수설 입장에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관습법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죠? 일단은 반복적인 관행입니다. 그죠? 반복적 관행, 키워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지? 사회적 승인입니다. 그죠? 자, 이게 바로 다수설의 견해였다. 반복적 관행, 사회적 승인. 자, 민법 1조 같은 경우에는 우려먹을 때를 우려먹었는데 뭐 똑같은 이야기잖아. 법률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 이야기인데 이걸 파생해서 연결하면 이쪽 185조 관습법이 대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거는 이제 물권법이잖아. 그러니까 물권 법정주의인데 그러면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 관습법의 대표적인 사례, 미물권의 규정이 뭐냐? 권리가 어떤 권리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권리는 뭐예요? 관습법의 대표적인 권리를 한 가지 쓰라고 하면 뭘 쓰면 됩니까? 이분들 전세권이죠. 관습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물건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명인 공시방법의 관습법적인 내용이 되는 것은 뭐야? 명인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시방법으로서 관습법적인 특징, 물권 규정, 명인. 그 다음에 용의 물권 중에 관습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권리. 이렇게 물어보면 전세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의 범위에 속하는 거니까 충분히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됐어요. 자, 법치주의 파트에서는 아직도 시험 문제가 나와야 되는 것 중에 안 나온 게 뭐냐면 법치주의는 결국 이제 히틀러, 나치, 법의 이름으로 법치주의가 훼손된 경험. 그래서 등장했던 실질적 법치주의. 그리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 제도가 뭐라고 했었죠? 헌법재판제도. 그게 바로 뭐지? 위헌 법률 심판제도입니다. 그죠? 이게 아직까지 시험 문제에 출제 안 됐다. 근데 앞으로는 대비를 좀 하시면 좋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예상 문제 1번 한번 봅시다. 관습법이나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반복된 관행 나오죠. 그 다음에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인데 사회적 승인이죠. 사실임 관습은 아직까지 어디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관행은 맞는데 승인을 아직까지 받지는 못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관습법과 같으나 빈칸에 적절한 내용 아직까지 승인받지는 못했다. 그래서 승인 대 사회적 승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 이걸 쓰시면 됩니다. 내용정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이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에 반해 사실임 관습은 법령으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령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며 그치는 거다. 관습법은 민법 제1조에서 보충적 효력을 가지지만 155조에서는 185조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대등적 효력을 가진다. 그러면 여기 말하는 관습법, 대등적 효력을 가진 관습법의 대표적인 물권법의 사례 두 가지 쓰라고 했는데 제가 만약 출제자라면 저는 분리해서 물어볼 겁니다. 권리는 어떤 권리가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시방법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공시방법으로 뭐가 있다고요? 명인. 권리로서는 어떻게? 전세권. 이거 말고도 사실 많아요.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 공부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공부 영역을 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출이고 하나는 사범대 커리큘럼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종합된 상태에서 출제 범위가 정해지는 거지. 이게 지금 현재 뭐 법학이라고 해서 법학 전체를 다룬다. 그러면 로스쿨을 가셔야죠.
그 변호사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 범위에 벗어나는 것들은 웬만하면 언급을 하겠지만 이건 출제 범위에 벗어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함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법치주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아직도 출제가 안 됐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법의 지배하고 법에 의한 지배는 좀 다릅니다. 아까 정치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 유지, 평화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죠. 그런데 법이 칼이 될 때는 현실주의적 관점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법이 칼이 되는 현실주의적 관점은 뭐냐? 법에 의해서 통치한다는 개념, 이게 현실주의적 관점이에요. 정치학적으로 본다면. 법의 지배는 뭐죠? 이거는 말 그대로 법이 객관적으로 지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일까? 법에 의한 지배일까? 법의 지배는 누가 법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지. 법이 바로 직접 지배한다는 이야기잖아. 그런데 법에 의한 지배는 누군가 법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법치주의의 원래 뜻은 뭐지? 법의 지배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의 원리에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 영국의 코크 경하고 제임스 1세와 항쟁할 때인데 이때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법 앞에 평등. 국왕이라 할지라도 신과 법 밑에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한다. 이해되셨습니까? 절대 군주의 권력을 견제하여 그의 자유 통치한다. 그래서 법 앞에서는 뭐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잘못을 했으면 똑같이 법이 적용된다. 이게 법치주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통치하게 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법의 지배의 원리는 왕권에 대한 기억을 의미하며 그것은 영국에서는 국회 입법권의 우위로 등장한다. 이게 지금 현재 법치주의의 내용 중에 뭐가 되는 거죠? 법의 우위죠. 법의 우위. 그래서 법의 우위와 관련된 이야기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고 뭡니까? 법의 지배죠. 법의 지배. 법의 지배. 자, 그래서 법치주의, 곧 법의 지배는 법을 오직 통치 수단으로서만 허용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는 법률적 불법을 허용하지 않는다. 영국의 법치주의는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확고한 기초를 마련했으며 의회주의와 정치 자유 행사를 통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정사의 대원칙으로 되어 있다. 법의 지배의 원리는 독일에서 법치국가의 이론을 발전했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법과 국가의 동일성 이론, 행정의 합법률성,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본권 제한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이게 바로 뭐죠? 법률 유보지. 그 다음에 행정명령의 근거와 효력이 한계를 뜻하는 거 이게 바로 뭐죠? 법의 우위죠. 법의 우위.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이야기는 기억에 들어갈 이야기는 왕권에 대한 법의 우위 맥락상으로 그 다음 리언에는 법률 유보가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는 법률의 우위가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밀출치는 A와 B가 어떻게 다른지 서술하라. 어떻게 다르다고 서술해야 됩니까? 법에 의한 지배는 통치자가 법을 통치의 도구로 이용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맞아요. 법의 지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다? 최고 권력자도 법보다 우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이걸 뜻하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단순한 수단 내지 도구로 제작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법의 지배는 최고 권력자도 법 위에 서지 못한다는 점에서 최고 권력자 법 위에 서서 법을 도구로 사용하는 법에 의한 지배와는 다르다. 이걸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및 실전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했는데 만약에 풀어봤는데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이념과 법의 효력. 이쪽에서는 문제가 거의 출제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법의 이념을 라드브르의 법의 이념을 가지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법학자들마다 법의 이념을 분류하는 방식이 다르고 대부분 다 법학 통론에서 요즘에 설명하는 법의 이념 설명 방식은 정의와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경향들이 일반적입니다.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드브르는 자연법을 염두에 두고 정의하고 그 다음에 한목적성을 분류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의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개념이고 그 다음에 한목적성은 정의의 실질적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구별을 해 놓으니까 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해서 그냥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그래서 거의 출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통적으로 객관적으로 법의 이념으로 존재하는 핵심은 뭐죠? 법적 안정성이란 말이에요. 법적 안정성. 그래서 나머지 이제 배분적 정의하고 평균적 정의에 체크하셔야 되는 건 배분적 정의하고 평균적 정의의 사례, 그 사례들만 체크를 좀 하시면 되고요. 한목적성은 실질적 정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 이걸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목적성이 이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혼란과 불안정성입니다. 그래서 한목적성은 결국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의 문제. 가치의 문제는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 가치는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을 우리가 말할 수가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안정성이 그렇다면 법 이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이념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은 법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입장입니다.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은 법적 안정성을 가지기 위한 법의 요건입니다. 그럼 이 맥락은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죠. A라고 하는 권리의 주체가 있는데 A라고 하는 권리의 주체에 대해서 갑이라고 하는 법률을 가지고 이 사람의 권리를 박탈을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권리를 박탈하게 되면 권리를 박탈하는 방법은 당연히 뭐지? 소급표를 가지고 박탈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소급적인 법률을 가지고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 이게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법적 안정성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뭐지? 소급표 금지의 원칙.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야. 소급표를 가진 법을 가지고 A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도둑놈도 그럼 권리를 인정해 줘야 돼? 나쁜 놈도? 그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법적 안정성을 가지기 위한 법의 요건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요건에 이제 뭐냐 필요하냐면 형식적으로는 내용이 명확해야 돼요.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법의식과 일치돼야 되고 그 다음에 법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일치돼야 됩니다. 우리가 도둑놈과 나쁜 놈까지도 보장해 줄 수는 없잖아. 기독권은 보장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위한 요건,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내용의 명확성과 쉽게 변경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법의식과 일치돼야 되고 법 내용의 실현 가능성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진정소급표하고 부진정소급표가 의미가 있느냐 그 이야기인데 저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뭐 부진정소급표는 당연히 인정되는 거고 진정소급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법원과 헌법재판소 입장인데 따질 필요 없죠. 나쁜 놈이면 무조건 안 돼야지. 뭘 그걸 따지고 앉아 있어. 예. 그거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4번에 법적 안정성이 반영된 구체적 사례인데 이거는 시험 문제 맨날 나올 것 같지만 안 나옵니다. 그죠? 뻔한 이야기니까 시효제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멸시효하고 취득시효 제도 같은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뭐죠?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 상태를 보장해 주는 겁니까? 진정한 권리자 보호가 아니라 실제적인 법적 상태를 보장해 주는 거죠. 이걸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비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물 건너간 이야기예요. 살인범이 10년이 지났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잡혔다.
그럼 얘는 이제 착한 놈이 되는 다리를 건넜다. 뭐 그 말인데. 아, 실제로 그런 학설이 있다고. 학설 중에 그런 내용이. 근데 이거는 무슨 착한 놈이 되는 다리를 건너. 숨어 다닌 거지. 그래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제도는 뭐 지금 현재는 별로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안 나오죠. 소멸시효 취득시효는 현실에서 별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요즘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급표 금지 원칙만 하나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될 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자, 법 이념 상호 간의 관계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김양기 선생이 분류한 방식이긴 한데 일단은 이제 정의와 한목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내용적인 측면이고 법적 안정성은 기능적인 측면의 이념이다. 보통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한목적성은 내용적인 측면의 이념이고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은 법 기능적인 측면의 이념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의 효력에서는 시간적 효력이 핵심입니다. 그죠? 시간적 효력. 시간적 효력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신법이 우선하는데 신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경우죠. 어떤 경우입니까? 신법이 우선에 적용될 수 없는 경우. 신법을 제한하는 거. 어떤 경우야? 왜들 이러십니까? 신법을 우선해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신법이 소급표 금지의 원칙에 반할 때 적용될 수 없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지? 특별법 우선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시간적 효력에 따르면 일단 원칙은 뭐냐? 신법이 과거법보다는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법을 항상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신법을 적용할 때 예외적으로 제한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급표 금지의 원칙에 반할 때 그때는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예외적 상황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시간적 효력과 관계되는 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경과법이라고 하는 것과 한시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시법은 추구표의 문제고 경과법은 소급표의 문제입니다. 뭐 그 정도. 근데 아직 이것도 역시 시험 범위에 벗어난 이야기. 근데 한시법의 추구표는 왜 중요하냐면 왜 중요했냐면 이게 옛날에 사법시험 2차 예상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언급이 많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다만 추구표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지. 소급표와 추구표. 추구표는 뭐죠? 구법이 신법 상황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고 소급표는 뭐지? 신법이 구법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죠. 자, 민사 영역에서는 이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민사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소급표 금지의 원칙보다 뭐가 우선하지? 사적 자치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민법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자연 채무, 도덕적 채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소멸시효가 지났는데 내가 알아서 돈을 갖다 주는 거야. 여러분들 아름다운 일화 같은 거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했던 뭐가 있었냐면 변호인. 이 영화에 보면 국밥 먹다가 도망간 고시생.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나서 다시 주인을 찾아서 돈을 갚죠. 이거 소멸시효 지났잖아. 그런데 이 채무를 갚아도 아무 문제가 없지. 왜? 자연채무, 도덕적 채무니까. 그러니까 민사법에서는 소급표 금지가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런데 소급표 금지가 적용되는 가장 핵심적인 영역은 뭐야? 형사법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내가 자율적으로 갚는 거야. 뭐 그걸 누가 맡겠어? 내가 갚고 싶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장소적 효력. 장소적 효력의 핵심적인 개념 용어 하나만 체크합시다. 속죄주의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영토 안에는
뭐가 적용된다고? 모든 대상이 우리나라 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주한미군기지, 북한지역, 치해법권 지역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영토를 벗어나 적용되는 경우는 당연히 속죄주의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속인주의도 적용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영토를 벗어났을 때는 기국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관점에서 적용된다.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냥 한번 익혀두시기나 합니다. 속죄주의와 근데 속인주의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당연히 속인주의 문제입니다. 그죠? 속인주의의 대표적인 것은 뭐죠? 혈통.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적법은, 우리나라 국적법은 뭘 원칙으로 한다?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혈통은 부기혈통이에요? 부모 양기혈통이에요? 부모 양기혈통입니다. 아시겠나요? 부모 양기혈통. 됐어요? 네. 그럼 이런 거지. 아버지가 지금 현재 중국 사람, 어머니가 한국 사람, 거기에 태어난 씨, 한국 국적을 가집니까? 못 가집니까? 네, 가집니다. 시험에 나오면 한국 국적을 가진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됐어요? 자, 관련되는 문제들을 한번 보고 정리를 합시다. 자, 10조 구단에 보면 국가는 개인이 가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천부인권. 천부인권은 어디의 사상이죠? 자연법 사상입니다. 그죠? 자,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유지,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여기까지는 뭘 이야기하는 거지? 한 목적성이 있다면, 이런 목적이 있다면 이 말이죠. 한 목적성을 언급한 것이고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법률은 뭐지?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거는 방법상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목적과 방법은 적정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지?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 필요한 경우의 뜻은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을 뜻한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뒷부분을 좀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빈칸을 친다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 이걸 기입형으로 하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작성 방법 1번. 위 규정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항목적성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항목적성의 구체적 내용은 인권 보장, 그 다음에 공공복리의 조화, 추구죠. (10조는) 천부인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30조) 2항은 바로 천부인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10조의 천부인권과 30조 2항의 천부인권을 제한하는 기준이니까 인권보장과 공공복리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지. 미주진 부분을 항목적성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할 때 준수해야 되는 헌법상 필요 원칙이 뭐냐. 뭐라고 돼 있죠? 헌법상 입법 원칙이라고 했잖아. 헌법상 입법 원칙의 대표적인 여러분 시험 범위에 속하는 것은 첫 번째 평등 원칙, 두 번째는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 원칙, 세 번째는 포괄 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 이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지. 포괄 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 세 가지입니다. 그럼 밑줄친 부분에서 묻고 있는 한목적성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할 때 준수해야 되는 것, 이를 물어봤으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지? 비례 원칙을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자, 2번.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알아둡시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기억은 법률 효력 발생 시기와 종기를 정하여 제정한 법률로서 예를 들면 붙이기에 이 법은 땡땡부터 시행해서 땡땡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을 두는 입법 방법이다. 유효기간을 정하여 제정된 이 법은 법정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법이 변경된 경우에 어떠한 사실이 신법을 적용을 받는가 국법의 적용을 받는가에 대해 설정해 둔 명문의 규정을 말하며 상법시행법은 대표적으로 기억 니은이다. 상법은 특별한 규정이고 상법 시행 전에 생긴 상황, 이거 국법 상황이잖아. 국법 상황에도 신법이 계속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관계되는 법은 뭐라고 했지 아까? 경과법이라고 했지. 이해되세요? 경과법.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지. 이건 바로 뭐예요? 한시법이죠. 한시법과 경과법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실이 국법과 신법이 거쳐 있을 때는 이러한 경과법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것 순서대로 쓰라고 했는데 기억은 한시법이고 니은은 경과법이다. 용어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시법, 경과법. 실제로 많습니다. 이런 법이. 그 다음에 기억과 밑줄친 법조문의 규정과 관련된 법의 시간적 효력을 순서대로 쓰라고 했는데 자, 기억 및 밑줄친 법조문의 규정과 관련된 법의 시간적 효력은 한시법은 뭐의 문제였죠? 폐지되고 난 다음에 법이 적용될 수 있느냐? 폐지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뭐죠? 추구표. 그 다음에 새 법이 어디까지 적용 계속 새 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과거의 권리를 언제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법이 과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소급표. 그래서 경과법은 소급표의 문제, 한시법은 추구표의 문제가 발생한다. 자, 국제법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법의 기초 파트와 관련돼서는 국제사법이 나왔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자면 우리나라 헌법 규정에 나와 있는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관련돼서 문제 포인트가 한 가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을 한번 보고요. 그 3번에 보시면 영토 내에 우리나라 법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질문이 뭐냐면 기억이 해당하는 국제법의 법원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국제법의 법원은 뭐가 있죠? 이건 시험 문제 물어볼 수 있다고 했잖아. 국제법의 법원은 뭐뭐 있어?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맞아요. 그러면 한미행정협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당연히 조약이지. 그럼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범죄자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이 제한된다는 이야기잖아. 맞지? 그럼 우리나라 법이 제한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상황이지? 속죄주의. 속죄주의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가벼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유형과 적용 법률 관계의 문제인데요. 일단 자연법과 실정법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실정법이란 말을 안 쓰려고 한다고 뭐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납득이 좀 잘 안 되긴 한데 어쨌든 법 실정주의로 앞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실정법은 말 그대로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법 실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건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법 실정주의는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자연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건 아닙니다. 실정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악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대사회는 어떻게 있죠? 자연법과 실정법의 조화를 추구하는 게 현대사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문제가 될 건 없다. 다만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형식적 법치주의가 야기하는 문제점, 실질적 법치주의가 야기하는 문제점,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이 관점에서 문제를 물어보는 것은 지금 현재는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관점에서 논의되는 건 맞는데,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아주 살아있지만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자연법에서 잔다르크 같은 경우는 마녀 사냥을 당했던 거잖아. 그러면 잔다르크를 마녀 사냥을 할 때 적용됐던 법률은 실정법입니까? 자연법입니까? 자연법의 원리를 가지고 마녀 사냥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자연법이 반드시 타당한 실정법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연법은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게 우위에 있다, 어떤 게 먼저 제공한다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연법 중에 실정법의 근거를 제공해 준 역할을 하는 게 한 가지는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죠? 보편적 인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사안을 살펴봐야 되는 거지. 일반화를 시켜서 이런 관계로 설명한 옛날 문제는 지금 현재 물어볼 수 없다. 그래서 이 이후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잖아요. 그걸 충분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물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성문법하고 불문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관습법. 어디에 속하죠? 네, 불문법입니다. 그런데 관습법은 불문법인데 문제는 뭐야? 실정법이야. 그러니까 실정법하고 성문법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정법 안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다 포함됩니다. 이 개념의 관계를 좀 잘 이해하시는 거, 이게 일단 먼저 헷갈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도 옛날 형태의 문제입니다. 다만 불문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간단히 정리를 좀 해두시면 돼요. 그냥 신축적 적용, 그 다음에 법적 불안정입니다. 자, 성문법에서 우리가 도출되는 원칙 중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는데, 이거는 기출문제에 어디에 나왔냐면 노동법 법원에서 주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노동법의 법원에서 14페이지죠. 14페이지 하단에 노동법의 법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특히 법률을 대상으로 한 고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문제를 풀 때마다 저한테 질문하는 게 뭐냐면, 법률이 개인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 직접성이 어떤 경우냐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직접성이 어떤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냐면 이런 거예요. A라고 하는 상위법이 있고 B라는 법이 있는데, A라고 하는 상위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죄의 성립과 그 다음 처벌에 관한 내용은 B에다가 위임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립과 처벌은 B에 위임한다 되어 있거든. 그러면 B는 뭐냐면 행정입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는 법률이 될 것이라고. 그러면 이 성립과 처벌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이 A에 있어 없어요? 근거가 없지. 그런데 B에는 이게 나와 있어. 그러면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위임을 한 거죠. 이런 경우에 대부분 직접 침해가 발생해. B라고 하는 곳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요. 직접 처벌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왜 법률이 직접 침해를 하면 왜 문제가 되지? 법률이 직접 처벌을 한다고 하면 왜 문제가 돼요? 자, 물어봅시다. 법률이 직접 침해를 한다면 헌법상의 어떤 기본 원리를 침해한 게 됩니까? 권력 분립의 원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권력 분립의 원리를 침해하면 나머지 문제는 법치주의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해서 바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범죄가 성립돼야 됩니다. 그죠? 그럼 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범죄에 대한 조건은 누가 만들죠? 법이 만듭니다. 처벌을 하는 것은 누가 하죠? 사법권의 재판을 통해서 집행부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사법권이 하고 집행은 집행부가 하고 근거에 대한 법률은 누가 만들어? 법이 만들어.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요건과 처벌을 한꺼번에 하나의 권력이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포괄적인 입법금지의 원칙, 이게 생각보다 헌법 소원 심판 사건에 많다. 자, 그 다음에 국내법과 국제법의 문제고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됐던 게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인정 문제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조약하고 일반적 승인의 국제법규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일반적 승인의 국제법규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국제관습법. 그 다음에 이제 공법, 사법, 사회법, 이거는 요즘에 분류하는 방식이 옛날 방식입니다. 근데 여전히 의미를 가지는 것 중에 하나는 법의 분야를 나누는 건데요. 공법 정의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리는 뭐죠? 법 원리는 법치주의. 사법 정의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 원리는 뭐죠? 사적 자치의 원리. 됐습니까? 그러면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적 자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겁니다. 법이 개입하는 겁니다. 사적 자치 영역에 국가의 법이 개입하는 거. 이게 바로 사회법 영역이에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실체법과 절차법, 일반법과 특별법 나오는데 관련되는 법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건 뭐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건데 어쨌든 법의 적용 원칙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 두 번째는 뭐지? 신법 우선의 원칙. 세 번째는 뭐야? 특별법 우선의 원칙. 네 번째는 소급표 금지의 원칙. 그런데 상위법 우선의 원칙하고 나머지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죠? 상위법 우선 원칙은 법에 위계가 있는 경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제 동법에서 동의법 관계에서 발생하는 원칙의 문제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동의법 관계에서 신법 우선입니다. 맞죠? 그런데 신법 우선이 제한을 받습니다. 어떻게 제한을 받죠? 특별법인 경우에는 신법이 우선할 수 없습니다. 특별법의 경우에보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뭘 통해 또 제한을 받죠? 소급표 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신법 적용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예, 형법에서 나오는 거죠. 형법에서. 예. 그래서 이거는 동의법의 관계 문제고 이거 상위법의 문제다. 그래서 상하위 문제, 그 다음에 동의의 법률 간의 관계 문제. 수능에서는 워낙 자주 나오니까 안 하기도 찝찝하잖아요. 되셨나요? 자, 법의 적용과 해석에서 키워드는 딴 건 없고요. 법의 해석의 파트에서 이 해석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해석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출제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뻔한 거 아니면은 물어볼 수가 없다. 그런데 뻔한 거는 어떻게 되냐? 무리 해석과 논리 해석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되는 게 목적론적 해석입니다. 그러면 범주가 어떻게 되냐면 사비니의 해석 방법에 따르면 물리와 논리와 목적론적 해석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논리 해석을 하는 방법 중에 보면 확정 해석과 축소 해석, 물론 해석, 유추 해석, 반대 해석, 보증 해석인데 이거는 법의 속성과 외연을 가지고 분류한 방식이에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목적론적 해석에도 뭐가 들어가냐면 물론 해석이 있고요. 목적적인 관점에서 유추 해석을 할 때도 있고요. 목적적인 관점에서 확장을 할 때도 있고 축소를 할 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위계가 다릅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 확장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위계가 달라요. 물론 해석도 다르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일단 오해를 하지 마시라. 그래서 기출문제 나왔던 것은 그냥 물론 해석이 들어갈 자리고
거기에 목적론적 해석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들어가게 되면 출제 잘못한 거죠. 예. 잘 모르는 사람이 출제한 거다. 그는.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적용과 해석에서 어쨌든 해석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고요. 법의 적용과 관련되는 부분은 사실의 확정을 하는 방법이 뭐 핵심인데, 일단은 당연히 이제 증거, 재판주의, 그 다음에 사실 확정이 곤란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이 추정과 간주입니다. 그런데 추정과 간주는 어쨌든 시험에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그리고 작년에 이제 계속 그 이야기했지. 입증 책임에서 민사는 어떻게 한다고? 원고가 입증해야 되고, 그 다음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증 책임에 여기에서는 뭘 입증하는 거냐면, 어떤 행위에 있어서 그 행위를 하게 된 고의 과실을 입증하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고의 과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사실을 입증하는 게 아니고요. 행위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는 거예요. 뭐 어쨌든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작년에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래서 입증 책임에 따른 책임의 유형은 과실 책임과 중간 책임, 무과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과거 기출 문제 분석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기출 문제에서는 이 중간 책임을 어떻게 봤다고? 무과실 책임으로 오해를 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법학자들은 중간 책임, 무과실 책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이 중간 책임을 어떻게 불렀냐면 상대적 무과실 책임이라고 불렀거든. 그런데 97년 이후로부터 해서 우리나라 주류적인 민법학자들은 중간 책임을 무과실 책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죠? 중간 책임이라고 따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정과 간주가 출제가 두 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시 출제가 된다면, 추정과 간주의 취지, 추정과 간주의 취지, 이런 형태의 문제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들어갔을 때가 4년 전, 5년 전이니까 다시 출제될 때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출제위원들이 돌면 한 사람이 다시 출제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한 15년 걸려요. 15년 걸려요. 실제적으로. 3년 연속 들어갔다가 한 10년 쉬고 그 다음에 한 출제 들어가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마지막에 경제 객관식 보라고 했던 게, 경제 객관식이 지금 기준으로 한 몇 년쯤 됐죠? 14년, 15년 됐잖아. 그러니까 반복 순환된다면 그때쯤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본다면 4년, 5년쯤 된 사람이 다시 들어가기는 힘들 텐데, 그런데 그건 알 수는 없다. 그런데 그거는 순차적으로 돌면 그런 거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경우로 봤을 때는 추정과 간주를 출제한 사람이 객관식 때 들어갔었고, 그 사람이 다시 출제가 들어간다면 다시 뭘 물어볼까 생각해보면 추정과 간주의 취지, 추정과 간주 제도를 둔 취지는 뭘까? 왜 뒀을까 이거? 왜 뒀을까요? 증거 제시의 곤란성을 제거하기 위해서죠. 해소하기 위해서죠. 제거보다는 해소가 낫겠네. 증거 제시의 곤란성을 해소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살다 보면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서. 좀 더 고상하게 하면 입증 곤란 구제. 입증의 곤란을 구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법 적용 시 유의해야 되는 원칙인데, 원칙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 법률 불소의 원칙, 방금 했던 그 이야기 다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기입형을 하나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출제 들어가시는 분이 좋아하는 스타일. 기본권을 자꾸만 물어보고 싶어 하시는데, 아직까지 왜 이걸 안 물어봤는지 잘 이해가 안 돼. 신체 자유 중에 소급혀 금지의 원칙을 제한하는 기본권이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신체 자유하고 참정권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한번 체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를 한번 봅시다. 형벌법규는 문헌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되고, 법의 해석 문제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작성 방법이 있는 문제는 뭐부터 확인해라? 작성 방법을 먼저 확인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제시문을 읽고 방향성을 잡아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자,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쓰라고 되어 있는데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두 가지 논리적 해석 방법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형벌법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제시문을 분석할 때는 뭘 체크를 꼭 하셔야 되냐면 주어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체크하고 수로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급하게 읽다 보면 형벌법규는 다 까먹어. 형벌법규는 보지도 않고 뒷부분에 가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 두 가지 논리적 해석 방법을 해서는 안 된다. 하다 보면 이제 방향성을 잃고 이제 헤매기 시작하죠. 그런데 어쨌든 형벌법규라고 하는 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건 반드시 주어, 목적어, 수로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형벌법규가 힌트가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지? 유추 해석과 확정 해석을 금지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확대 해석도 유추 해석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왜 보는 거냐면 유추 해석과 확대 해석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구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유추 해석과 확대 해석 구별했는데 지금 현재 구별 못하죠. 이런 취지로 기출에서도 물어봤었잖아요. 어렵다. 구별이 어렵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해석 방법을 쓰라고 했는데 모든 이제 법학 통론책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드는 예가 마차 통행 금지입니다. 그냥 마차라고 하는 것은 말이 끄는 마차가 통행이 금지된다는 말은 우차도 금지된다는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지. 우차, 자동차도 통행 금지다.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물론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워낙 유명한 사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 수준까지는 가능하지만 이게 어떤 해석 방법이냐라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가 될 수 없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글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작성 방법에 다음 글 읽고 기억에 들어갈 법률적 용어를 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법률 용어 두 가지를 쓰고 이런 법적 조치를 두고 있는 취지에 대해 쓰라고 했습니다. 자,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대전제. 그럼 물어봅시다. 이것도 뭐 문제를 만들려면 저 같으면 만드는데 문제를 어떤 분들은 잘 안 만드시니까 법의 적용을 위해서 이제 대전제하고 소전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라고 하는 것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그죠? 그럼 대전제에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법의 유형은 뭐가 되는 거죠? 대전제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법의 유형, 관련되는 법의 유형은 뭐가 있어? 대전제는 법원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럼 법원에 해당되는 두 가지가 뭐가 있어? 좀 전에 우리 했잖아. 성문법하고 불문법이죠. 소전제에서는 뭘 해야 되는 거지? 법에 적용되는 사실을 확정짓는 겁니다. 그죠? 그럼 사실 확정 2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법적인 내용은 뭐가 되어 있죠? 입증. 그럼 입증은 뭘 통해서 한다? 증거를 통해서 해야 되고, 증거를 통해서 고의과시 입증해야 되고, 만약에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하기가 어려울 때는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뭘 둔다? 추론 간주.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 지문이에요. 제 지문이 지금.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소전제에 해당하는 살인행위 절취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을 하고 다음으로 확정된 사실에 어떠한 법규를 적용해야 하는가, 만약에 시험 문제 어떠한 법규를 적용해야 하는가를 판단해야 될 때 이때 관련되는 용어를 쓰라고 한다면 법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 법원에 만약에 밑줄 치고 관련되는 두 종류를 쓰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문법과 불문법 모두를 검토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적용되는 특정한 법규를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 대전제는 알고 있는데 대전제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니까 답이 잘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금 현재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사실은. 아까 이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 이제 폭행이라고 할 때 폭행이 살인의 의사를 가진 폭행인지 아니면 상해의 의사를 가진 폭행인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고의를 가진 폭행인지 그 다음에 고의를 가진 폭행인지 고의가 없는 폭행인지를 판단하는 거 바로 그 이야기죠. 사실관계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필요한 사실만을 확정하는 것, 이게 사실 확정인데, 사실의 확정은 사실의 뭘 통해서? 기억의 입증이죠. 증거를 통해서 입증에 의하지만 사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법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여러분 시험 문제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니은의 취지를 쓰라고 하는데 니은의 취지를 암시하는 표현이 이 앞에 나와 있어요. 사실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통 보면 이렇게 제시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시문을 잘 읽고 제시문에 주는 힌트를 최대한 확인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니은에 해당하는 법률적 용어 두 가지는 뭐라고? 추정과 간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사실의 확정이 실체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정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그런데 매우는 없어도 됩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이제 학문적인 표현을 쓰거나 답안지 표현을 쓰실 때 여러분들이 부사를 자주 쓸 때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다. 근데 그런 표현은 안 써야 됩니다, 사실은. 되셨나요? 예.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빈칸에 들어갈 규범이 무엇인지 쓰고 판례가 취하고 있는 법 적용 원칙이 무엇인지 쓰라고 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주체를 보니까 노동조합이네. 그 다음에 주의를 하라고 했어요. 용어 중에 하나를. 사업자가 아니고 뭐라고 했지? 사용자라고 씁니다. 표현을. 그래서 또 사업주 적고 나오지 말고. 사업주가 아니고 뭐라고? 사용자입니다. 또 기억 안 나지? 회사 적고 나올 수도 있잖아. 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관한 체결하는 협정이라고 했습니다. 협정, 그럼 뭐지? 단체 협약이야. 자, 협약 자체의 원칙상, 근데 왜 취업규칙은 안 돼?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직접 작성하죠. 근로계약은 왜 안 돼? 근로계약은 노동조합이 아니죠.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지, 사용자지. 자, 그래서 협약 자체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 체결할 수도 있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기억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단체 협약이 변경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법 적용의 원칙에 따르면 뭐가 되는 거죠? 신법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야기는 새로운 단체 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무효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신법이 우선한다. 됐어요. 자, 확인 및 예상 문제부터 해서 내용들은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나중에 안 풀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헌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